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이 어닝 시즌이 이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는 지난 밤 사이에 약보합권에서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만 소폭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하락 마감을 하다 보니까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자, 이날 모건 스탠리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하지만 미국 금융주들은 올해 들어서만 거의 35% 가까이 주가가 이미 상승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실적이 주가에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만 이 S&P 500 기업 가운데 18개 기업이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0.58%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평균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보다 18%나 웃돌았는데 평균적으로 이들의 주가가 하락하게 된 거는 이미 이 정도 기대치는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돌아오나 싶었는데 지난 밤 사이에는 조금 양상이 달랐습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1% 정도 안팎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날 또 시장에서 채권왕 군드라흐의 인터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완화 정책이 유지되는 한 이 정도의 이와 같은 기록적인 시장 위치는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게 마치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조금만 비틀어 보면 이 완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금리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긴축으로 돌아서게 되는 순간 이 정도 수준을 시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모든 투자자가 지금 갖고 있는 궁금증은 공짜 돈이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이다라면서 그만큼 공격적인 통화 정책으로 시장이 이 정도의 기록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노선이 바뀌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됐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긍정적이었습니다. 36만 건을 기록해서 팬데믹 이후 새로운 최저치를 신기록을 세웠고요.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특징주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델타항공인데요. 델타항공이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 기존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정도였었는데 이것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해서 강력 매수로 조정하면서 1.7% 올랐습니다. 자, 이어서 모건 스탠리인데요. 자, 모건 스탠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을 발표했죠. 이 실적의 주된 내용을 보니까 주식 트레이딩 사업부와 또 IB 사업부가 호조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는데 주가의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0.2%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미즈호에서 오늘 매수 의견을 내놨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9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4% 정도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근데 엔비디아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 밤 사이는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TSMC도 5% 하락했고요. AMD도 2.3%, 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퀄컴 그리고 ASML도 약 1에서 2%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을 보자면 자, 금 가격이 이날 0.3%가량 올랐습니다. 파월 의장의 두 번째 그 증언이 있었죠. 이번엔 상원에서 증언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비둘기파적인 이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값은 오히려 상승하는 데 힘을 받았고요. 0.3% 오르면서 $1,830 선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는 반면에 2% 넘게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원유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증산에 합의를 하게 되면서 이런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2.2% 내리면서 $71.49까지 내려온 채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시장을 비롯해서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입니다.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와 금리의 엇박자가 나고 있는 이유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실 좀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라든지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긴축 노선도 점점 더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꾸준하게 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채권왕 제프리 군드라흐의 이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여전히 유동성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채 매수자가 넘쳐나고 있다라는 해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2달 전만 하더라도 약 한 1.7%까지 올랐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죠. 하지만은 이날은 장중 한때는 1.3%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본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테이퍼링 전망이 좀 고조가 될 그런 시에 매도세가 야기되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국채 금리의 상승을 도모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들락은 이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채 수요가 여전히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채를 많이들 이제 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높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국채 금리는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뭐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국채를 매수할 땐 주식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주식을 매수할 땐 국채 비중을 줄이거나 하면서 자산의 배분을 하는데 워낙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주식도 사는데 국채도 다 같이 사고 있더라. 뭐 이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위험자산인 주식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안전자산인 국채 매수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건들락의 해석은 그런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모든 자산을 매수하는 이유는 유동성 때문이다.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뭐 어떤 자산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이제 건들락 같은 경우에는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높기는 하지만은 경기 부양 정책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오케이다. 계속해서 주식을 갖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분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또 별개로 이제 국채 금리가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될 것이냐. 여기와 관련한 전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월가의 분위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그래도 이 하락세가 다소 좀 오버한 경향이 있다. 이쪽으로 좀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뭐 연말쯤을 기해서 다시 한번 국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찰스 슈왑 같은 기관에서도 지난 7월 14일에 경기 상황이 좋은데 왜 금리가 내릴까라는 제목의 또 기고문을 자신들의 웨브사이트에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경제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은 지난 10년간의 트렌드 대비해서는 분명하게 이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달간 약 한 1.2에서 1.6%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자신들은 베이스 케이스로 유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연말쯤에 가서 2% 정도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놀랄 일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리의 움직임이 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 월가에서도 중론은 금리는 상승하는 쪽으로 간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지만 상승하는 쪽으로 간다. 이 정도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드디어 차량용 쇼티지의 완화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것일까요? 자, TSMC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이번 분기 안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죠.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요즘 차량 생산 자체를 좀 저해해 온 상태였었는데요. TSMC는 차량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출하량을 올해 약 60% 늘릴 것이라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전반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신차 생산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구매자는 많은데 이 신차가 없다 보니까 중고차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 소비자 물가의 상승의 주범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현재 완성차 업체들은 뭐 TSMC에게 줄을 서서 반도체 생산이 되는 족족 자신들에게 먼저 보내달라고 좀 TSMC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 TSMC가
차량용 반도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TSMC에게 많이 좋은 내용이냐? 사실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은 지난 2분기에만 약 12% 정도 늘었는데 이게 전체 매출 가운데 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스마트폰 반도체는 이 3%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게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할 만큼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는 TSMC에게 많이 사용해봐야 그렇게 크게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완화된다는 게 분명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지만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 아니면 다른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어쨌든 본부장님, TSMC가 얘기한 바로는 몇 개월 내에 반도체 쇼티지는 좀 완화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자동차 업체와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반될 것 같아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뭐 최소 올해 그리고 뭐 내년까지도 반도체 쇼티지가 어느 정도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TSMC 이번 예상은 굉장히 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빠른 그런 예상이다. 긍정적인 전망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자동차와 그리고 반도체 산업 간에는 희비가 다소 좀 엇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GM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반기에도 반도체 쇼티지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같은 비용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한 30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CFO가 뭐 한 지난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티지가 예상보다 좀 빨리 풀린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완성차 업체에게는 당연히 좀 수혜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 업종을 저희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쇼티지가 이 꼭 수혜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업체들도 자신들이 많이 팔아야 하는데 못 만들어서 그리고 그러니까요. 없어서 못 파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즉 실적 업사이드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는데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쇼티지가 어느 정도는 수요 호조와 더불어서 뭐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수혜를 좀 발생을 시켰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수혜가 좀 약화되는 것은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날 같은 경우에도 미주어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YTD 기준으로 150% 정도나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반도체주를 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다투고 있는 NXP 반도체라는 업체에 대해서도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기고 효과 탓에 좀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 산업별로 또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 반도체 수요가 기고 효과 때문에 성장세를 둔화할 우려가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고 효과가 지금까지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네네. 뭐 이런 쇼티지가 풀리는 감도 있겠고 그리고 예전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수요가 상대적으로는 좀 둔화할 수 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 성장세도 또 둔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뭐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요즘 들어서 약간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JP모건의 창립 주주였다면 이라는 키워드인데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 JP모건 창립이 1871년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때부터 만약에 내가 지분에 투자를 했던 창립 주주였다라면 아. 지금 수익이 어떨까요? 엄청나겠죠? 네. 근데 아직 안 늦었다라는 그런 투자 의견이 나와서 좀 네네.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제 JP모건에 창립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늦었죠. 근데 미주어에서 이날 이 핀테크 결제업체 스퀘어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380달러를 유지를 하면서 네. 스퀘어 주식을 지금 사는 것이 지난 1871년에 JP모건의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하네요. 이게 왜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은 내가 저때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871년에 내가 JP모건을 샀었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걸 스퀘어를 사라. 네, 그게 이제 의견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헤드라인을 만들기도 굉장히 또 좋게 이번에 그러니까요. 투자 의견을 냈는데요. 네. 이 동사에 P2P 송금 앱이 있습니다. 캐시 앱이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것에 미래형 이 은행으로 변모할 만한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캐시 앱의 사용자가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아르푸라고 얘기를 하죠. 서비스 가입자당 수익이 한 40에서 50달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용카드 뭐 대금을 납부한다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보험, 세금 납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자산 트레이딩 이런 쪽으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고 사람들이 캐시앱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르푸가 1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은행 계좌들의 이 총 유효 시장이 한 4억 명에서 5억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을 이제 캐시앱이 차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캐시앱의 총 수익이 향후 수년간 4배에서 8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퀘어의 전체적인 실적도 굉장히 고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점쳤습니다. 와, 그 스퀘어가 정말 미국에서 캐시앱을 정말 많이 쓴다는 걸 다 알고 있고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약간은 우려하고 있었던 게 이거 비트코인 관련주 아니야? 요즘에 관심 떨어지면서 이게 약간 악재로 작용하는 건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혹시 그 다른 기관들도 이제 스퀘어에 대한 이런 낙관론을 동의하는 분위기일까요?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어떤 비트코인 관련주로 너무 이제 묶이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도 변동성이 같이 심화가 되고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감안을 해야 될 거는 같은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뭐 시중금리도 좀 하락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성장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 스퀘어 기업도 6월 한 달간 주가가 약 한 10% 정도 상승하면서 최근의 흐름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측에서도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을 개발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동사가 비트코인을 8천여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오프라인에서 암호화폐를 저장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오프라인 하드웨어 지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타났던 투자 의견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DA 데이비슨에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275달러를 유지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은 캐시앱 등의 이런 본연의 펀더멘털적인 매력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 때문에 스퀘어의 주가가 하락한다라면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단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JP 모건을 1871년도에 매수하는 것과 비교하는 그런 리서치 노트는 헤드라인을 쓰기는 굉장히 좋다. 근데 참고적으로 JP 모건이 1942년까지 상장이 되지 않았다. 내가 이 창립주주이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 네네. 금방 상장이 됐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다. 이런 또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네네. 얘기죠. 그렇죠. 이런 또 감안할 부분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3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